자, 살짝 그림을 그릴 테니까 계산하시죠. 21페이지 아래쪽 예제. 그거 하기 전에 아까 질문 받아서 눈치챘는데 그 위에 거 니은번의 최고점 속력을 물어봤죠. 최고점 속력 물어본 게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최고점에서는 Y방향으로 속력이 0인데 X방향은 등속 운동하니까 X방향은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은 질문이 X방향 속도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니 작니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게 그 X방향 속도의 크기 얘기한 거랑 어차피 똑같은 거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25m 1초. 여기 올 때마다 궁금한데 저 지하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여기 지하 제가 작년에 강의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차 빼달라고 거짓말하면서 그 밑에 내려가 봤어요. 뭔가 너무 궁금해서 맨날 뭐 밤마다 음악 틀어놓고 이상한 데 아닌가? 종교 집단 아닌가 싶어 갔더니 그 무용실 같은 플로어가 있고 도대체 봤는데도 뭘 하는지 모르겠어. 한 중년 이상의 아줌마 아저씨들만 모여있고 뭐 하는 곳일까? 근데 음악은 막 탱고도 아니고 클래식도 아니고 막 그런 거 위주로 나오는 것 같고 알게 되면 저도 알려주세요. 네, 오늘 계속 귀에 꽂히네 저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가 이제 좀 예민해지면 막 저런 거에 마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늘 이렇게 편안하면서 뭐랄까 배려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지진이 나던 전쟁은 좀 그렇구나. 번개가 치던 그런가 보다 하면서 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 그러면은 요거 시간을 드린 이유는 지금 얘가 지표면에서 비스듬히 출발을 할 건데 25m 올라가는데 1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차피 중력장 운동이니까 요 1초라는 시간을 얘를 이용을 해서 써볼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해봤으면은 제가 시간 들인 목적이죠. 요걸 쓰면 안 된다를 생각해 달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했을 때 여기가 최고점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1초는 이 아이를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식 안에 최고점이라는 게 녹아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다. 25m라는 Y방향의 변이와 그 다음에 1초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Y방향에 대한 내용, 등가속도, 직선운동, 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변이와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서 얘를 갖다가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윗방향으로 25m 변이가 있었고요. 초기 속도 잘 모르겠고요. 자, 이거 다 Y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1초 걸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력 가속도 10으로 들어갈 건데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2분의 1
10t의 제곱. 이건 왜 t니? 1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v0가 즉 y방향의 초기 속력이 30m/s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출발할 때 y방향으로는 어쨌든 30m/s, x방향은 뭐 잘 모르겠고 y방향에 대한 걸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3초가 걸린 거죠. g분의 y방향의 초기 속력 때리면 되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1초 순간에서부터는 최고점까지 여기까지 운동하는 데는 2초가 걸렸다는 뜻이죠. 물어보진 않았지만 1초에서 y방향의 속력은 20m/s일 겁니다. 왜냐면 2초 걸려서 최고점에 도달을 할 거니까. 즉 식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아이인데 조심해야 된다. 최고점이 포함돼야지만 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뭐 비교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포물선 운동에서 위의 예제에서 이제 동일한 수평 도달 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A하고 B가 여기서 이제 쏘아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운동 궤적을 가졌어요. 그래서 A하고 B가 최고점 높이가 똑같아. 그러면 Y값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출발할 때 Y방향 속력 같고 Y방향 최고점 높이 같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동 시간은 똑같죠. 즉 Y방향의 속력은 Y방향의 성분은 싹 다 똑같다라는 거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방향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A하고 B하고 같은 시간 동안에 운동을 했는데 A는 요만큼 움직였고 B는 이만큼 움직였죠. 같은 시간. 그러니까 B의 X방향 속력이 더 컸네? 뭐 이런 거를 추론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쓱 보시고 기출문제에서도 요거 비슷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큰 타이틀은 운동 법칙.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을 정리를 할 건데 이 운동 법칙이라는 게 주로 힘에 대한 법칙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학에 등장하는 힘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소 졸리시겠지만 특히 요 힘에 대한 거를 5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요 잘 등장하는 아이들의 힘의 뜻을 저하고 오늘 정리하시고 그대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그냥 읽기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은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고요. 시간 조금 있으시면은 한 번 정도는 뭐 이런 말도 있네 정도로 훑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23페이지의 힘. 자, 힘이라는 거는 중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대요.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물리량 내지는 원인. 근데 일반 역학, 즉 질점 역학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물체 크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어차피 점인 거라 모양이 변한다라는 걸 우리가 취급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죠. 그래서 우리 이미 정리를 했어요. 알짜 힘은 MA니까
알짜 힘이 있어? 가속도가 있어? 운동 상태인 속도를 변화시킬 거야. 이게 올바른 흐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와 목적어를 내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첫 번째 알짜 힘 합력을 구할 때 오류가 없습니다. 합력을 구한다. 예를 들어서 이 컵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구한다. 그럼 컵에 작용하는 힘만 구해야 되니까 그것만 합성해야 되니까 목적어가 컵인 것만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 근처에 있는 모든 힘을 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합력을 정리하는데 헷갈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목적어를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이걸 표현할 수 있다가 작용과 반작용 관계를 안다와 똑같은 말이에요. 즉 운동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인데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으면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내가 컵을 누르면 컵이 나를 민다. 이런 걸 작용 반작용. 그래서 주어 목적어를 안다. 작용 반작용을 안다. 똑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또 아는데도 필요하니까 생각보다 주어 목적어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훈련도 조금 할 것 같고요. 거기 2번 보시면 힘의 3요성. 당연히 벡터다 보니까 크기, 방향 있고요. 작용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에다 내 힘을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면 이 지점에 작용점이 있어. 보통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별건 아니고 작용점이라는 건 결국에는 목적어란 얘기죠. 목적어. 그래서 내가 물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힘이다. 그러면은 목적어는 물체니까 작용점은 물체의 존재를 하겠죠. 힘을 합성할 때는 작용점이 같은, 작용점이 하나인 아이들을 우리가 힘을 합성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 얘기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나? 입문 강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제 교재에,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일 때, 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제 얘가 당연히 크기고,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 작용점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정도고, 저는 물체를 당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작용점이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물체를 민다 이런 표현을 하면 제 언어로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아요. 이게 민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 않냐. 작용점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내가 표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체에다가. 없어가지고 그림에. 그때 내가 표시한 화살표에 주어 목적어를 안 헷갈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작용점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언어 습관에 맞춰서 화살표를 표시를 하고 내가 표시한 거는 내가 안 헷갈려야지.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중요한 힘이죠.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고 마찰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고로 오늘 이후로는 아이고야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나 봐요. 마찰이 있는 면에서 마찰면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요거를 이제 오늘 이후로는 아예 머릿속에서 없애시면 돼요.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마찰력이라는 힘은
접촉면이 물체의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다. 즉 마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거나 그 지문을 보게 되면은 항상 우선순위로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미끄러진다라는 표현이에요.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다. 이게 정확한 정의고, 따라서 이 정의만 잘 알고 있어도 최소한 마찰력의 방향은 안 헷갈리겠죠. 그죠? 마찰력의 방향이 여기 있으니까 미끄러지는 걸 방해하는 쪽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방향도 있다. 항상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 돼야 되겠죠. 인문 강의 때도 요거를 예를 들어드렸었는데, 현재 이 바닥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수도 있죠. 걷는다라는 것도 마찰력에 의한 거죠. 내가 발을 디디면 일로 미끄러지려고 하죠. 그래서 미끄러지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닥면이 앞쪽으로 마찰력을 주고 그 마찰력으로 나는 앞으로 움직인 거예요. 즉 마찰력은 오히려 물체의 운동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을 방해한다 이따위로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마찰이 있는 면인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지? 교수대가 현재 바닥으로부터 마찰력을 받을까요? 안 받죠. 왜? 미끄러지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걸 땡기면 일로 미끄러지려고 하죠. 이젠 마찰력이 미끄러지려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오케이? 그러니까 마찰이 있는 면이다가 마찰력이 있다가 아닙니다. 이게 확 와닿진 않을 수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 동그란 모양의 강체, 아니 뭐 강체든 뭐 원통, 뭐 구라고 생각해도 좋고,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구르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마찰이 있는 면이고, 자, 일정한 속력으로 구르고 있기 때문에, 떼굴떼굴 일정한 속력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죠. 그럼 이 아이한테는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것도 없고 미는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고급진 단어로 하면 수평 방향으로 알짜임이 없어요. 그죠? 그게 있었으면 빨라지거나 느려졌을 건데. 그죠? 맞죠? 즉 얘는 미끄러지려고 하지 않죠. 현재. 굴렀을 뿐이지. 그냥 관성으로 쓱 굴러가는 것 뿐이지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현재 미끄러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마찰력이 없어요. 물론 회전 속도 내지는 움직이는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제 그때는 마찰력이 있는 걸 텐데 미끄러지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현재는 눈 씻고 찾아봐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어떠한 것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마찰력이 없죠. 항상 미끄러진다에 1차적으로는 꽂혀 있어야 합니다.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마찰력의 이제 종류는 어떻게 되냐? 종류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지 상태에 있을 때의 마찰력, 운동 상태에 있을 때의 마찰력이 아니라 기본 정의로부터 정지 마찰력은 미끄러지지 않을 때의 마찰력. 그러니까 최소한 마찰력이 있으려면
미끄러지려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내 교수대로 설명했던 것처럼. 오케이? 그 다음 운동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미끄러질 때의 마찰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종합할게요. 한 번만.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속력 부위로 요순간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쭉 미끄러지면서 느려질 겁니다. 그럼 느려지는 동안에는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느려지는 동안, 미끄러지는 동안은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상태에서 정지했어요. 그러면 요 순간에는 마찰력은 없죠. 왜? 미끄러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찰이 없는 면이란 뜻이 아니라 마찰이 있는 면이지만 어느 쪽으로도 미끄러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력이 이 순간에는 없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경사면에서 경사 아랫방향으로 미끄러진 아이가 있었고 여기가 마찰이 있는 면이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느려지는 동안에는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여기쯤에서 정지했다 라고 하게 되면 자, 요 순간에는 마찰력이 있지요. 어느 쪽으로? 이 방향으로. 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경사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미끄러지고 있으니까 마찰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미끄러질 때 마찰력이니까 정지 마찰력. 여기는 미끄러질 때 마찰력이니까 운동 마찰력.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요거랑 이렇게 좀 눈도장 찍으면서 비교하시면은 기억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지 마찰력 중에서 요게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정지 마찰력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상당히 무거워가지고 살살 당기면 잘 안 미끄러지고 세게 당겨도 미끄러지네? 원래 안 미끄러지는데 하여튼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근데 동일한 마찰면에다가 이런 애는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미끄러지죠. 그럼 이 아이하고 같은 면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최대치의 미끄러짐을 방해하려는 이 정지 마찰력의 최대치 값이 다르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네, 여기 한정으로는 그냥 뭐 기호로는 정지란 느낌을 살려서 S 첨자를 많이 쓰고 여기는 운동한다. 그래서 키네틱의 첨자를 써서 K라고 많이 표현을 한대요. 뭐 기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정지 마찰력. 거기 아마 빨간색인가 파란색으로 강조가 되어 있을 건데 얘는 특징이 그러니까 얘 포함입니다. 얘도 정지 마찰력의 한 종류니까 얘 포함해서 정지 마찰력은 외력. 자, 여기에서의 외력은 물체를 미끄러뜨리려는 힘을 너무 길어서 내가 줄여서 외력이라고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물체를 미끄러뜨리려는 힘. 그래서 외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 안 미끄러지겠죠. 안 미끄러질 때의 마찰력이니까. 그래서 미끄러뜨리려는 힘과 똑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지 안 미끄러질 거다. 그걸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즉 정지 마찰력 자체는 마찰면이 까칠하니 물체가 무겁니 등과 관계가 없어요. 미끄러지지 않을 때의 마찰력이기 때문에 정지 마찰력을 결정하는 건 오로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끄러뜨리려는 힘. 그거랑 똑같은 크기가 될 거니까. 그죠? 단 정지 마찰력 중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조금 달라져요. 그럼 요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게 여기 그래프로 나와 있을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마찰이 있는 면에 물체를 놓고 내가
힘을 가했을 때 요게 이제 미끄러뜨리려는 힘. 그러면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려고 할 거기 때문에 마찰력이 왼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 힘이 작을 때는 안 미끄러질 거고 점점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미끄러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1대1 대응이에요. 뭐 쉽게는 45도. 얘가 5N이면 여기도 5N이에요. 그래서 안 미끄러질 때, 안 미끄러지려면 미끄러뜨리려는 힘과 크기 갖고 방향이 똑같아야 되니까 마찰력도 크기가 5N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끄러지기 전까지는 계속 똑같은 크기의 마찰력이 됩니다. 그러다가 요 순간이 딱 되면 요 힘을 딱 주면은 마찰력이 최대치를 찍고 순간적으로 줄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더 커지죠. 그죠? 그럼 그때 요 외력 방향으로 미끄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정지 마찰력 중에서 최대치의 값이다 해서 요런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고, 미끄러질 때 마찰력이니까 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 때문에 간혹 가다가 막 이렇게 와서 따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계산까지 끝냈나봐요. 얘한테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이 작용을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왼쪽 방향으로 20N의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대요. 얘는 현재 오른쪽으로 미끄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막 따져. 아니 이게 미끄러지려면 외력이 마찰력보다 커야지 미끄러지는 건데 어떻게 외력이 더 작냐? 뭐가 잘못됐을까요? 혹시 우리나라 법에 미끄러진 다음에 나는 힘을 좀 빼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을까요? 제 법을 잘 몰라가지고. 엄청 힘들게 당겨서 미끄러졌어. 힘 빠졌잖아. 그럼 좀 줄이면 안 되나? 아니면 놔버리면 안 되나? 손을? 그래도 상관없죠. 일단 미끄러진 다음의 상황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이게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운동 마찰력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더 클 수도 있고 얘보다 작을 수도 있고, 미끄러진 다음의 상황은 굳이 여기에서 끼워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럼 조금 무식하게는 어떤 값이 정해져 있다라는 건 식으로 정의를 때릴 수 있다요. 그래서 요 아이하고 운동 마찰력은 공통적으로 마찰력을 정의하는 식이 있어요. 요 기호를 이제 뮤라고 읽는데 뮤 n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뮤라는 아이는 마찰 개수를 의미를 하고요. n이라는 거는 수직 항력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일단 마찰 개수라는 건 뭐냐? 접촉면의 성질을 얘기해요. 얼마나 까칠까칠하냐. 많이 까칠할수록 마찰 개수는 큽니다. 까칠까칠할수록 마찰력이 크다란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단 정지 마찰력 빼고, 정지 마찰력은 까칠하냐 매끄럽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미끄러졌다면 외력의 크기랑 똑같은 마찰력입니다. 자, 그럼 수직 항력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얘를 계산을 할 거면은 여기 들어가는 마찰 계수가 최대 정지 마찰 계수 내지는 정지 마찰 계수로 들어가고, 만약에 얘를 계산할 거면 여기가 운동 마찰 계수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요. 보통은 주어지거나
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럼 동일한 마찰면이면 항상 정지 마찰 계수 뮤 S가 운동 마찰 계수 뮤 K보다 크겠죠. 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그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단 커요. 그러니까 정지 마찰 계수가 운동 마찰 계수보단 커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잘 안 와닿나? 너무 졸리시나?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좀 작은 매끌매끌한 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마찰 계수가 큰 까칠까칠한 면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누가 이제 먼저 도착하냐의 차이는 있겠죠. 외력과 크기가 같은 게 정지 마찰력의 뜻이에요. 오케이? 오, 큰일 났다. 눈들이 다 이렇게 어떡하지? 딴 나라 가시려고 그러는데? 잠이 확 깰만한 뭐가 없을까? 옛날에 제가 한 번은 어머님하고 단둘이 집에 있었는데 밥 먹을 때가 됐나? 그랬던 것 같아. 20대 초반인가 그래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 40대 후반이니까 밥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 부엌 쪽에서 뭐 설거지 하셨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나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옛날에 허리 아팠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허리하고 목하고 되게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밥 먹으면서 이제 그랬지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 사실은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 사람이 답답하잖아. 사실은 뭐? 했더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무섭게 얘기 안 할게요. 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갓난아기를 등에다 업고 다녔대요. 어머님이 이제 저 고등학교 그때까지만 해도 몸이 조금 안 좋으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헛거나 이런 걸 자꾸 가끔씩 보시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제 소위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엄마 이제 안방에 누워있으면은 방문 밖으로 이렇게 애들이 왔다 갔다 했대요. 난 그 얘기만 들어도 막 소름 끼쳐서 죽을 것 같은데 안 무서웠어? 했더니 처음엔 무서웠대. 방 안으로 안 들어? 근데 들어오진 않더라 이러더라고. 어떻게 막 이랬더니 아니야 나중에 막 보이던 애가 안 보이면은 궁금하고 막 이래 이러는 거야.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럼 엄마가 그런 얘기하면 그럼 하필 왜 또 밥 먹을 때 그런 얘기를 해. 못 먹겠는 거야. 그래서 짜증을 내고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한 6개월쯤 지났나? 또 우연히 할 일 없어가지고 집에 딴 걸 할 건 없고 돈도 없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엄마랑 같이 드라마를 봤거든요. 내가 TV 앞쪽에서 이렇게 누워있었고 어머님이 소파 쪽에 앉아 계셨고 드라마 보고 있는데 하필 갓난아기가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업고 있고 뭐 이런 드라마를 막 다룬 거야. 기억이 딱 난 거야. TV 보면서 엄마 근데 저번에 나 밥 먹을 때 나 고등학교 때 애기 업고 다녔다는 거 진짜야? 앞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싸늘해 느낌이. 늘 주장하고 얘기하지만 누군가 나를 심하게 노려보면은 왜 사람은 그게 느껴질까요? 뒤통수인데. 막 여기가 따끔따끔해. 뒤를 싹 봤더니 엄청 무서운 표정으로 우리 엄마가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진짜 막 뭐랄까 나라를 잃은 사람의 표정 마냥 나는 너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딱 그 얘기를 했는데 싸울까 했어요. 순간적으로 어머님하고. 자기가 해놓고 나하고 안 했다니까 억울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6개월 전 상황을 싹 떠올리는데 우울해 죽겠는 거야. 왜냐면 분명히 대화하고 나 진짜 또렷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이쪽을 안 쳐다봤어요.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을 쳐다보질 않았어. 한 번도. 그래서 이분이 엄마라고 확신을 못 하겠는 거야.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여기 있던 어떤 분과 난 얘기를 한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나 뭐 이렇게 보약 먹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2달 지나더니 우리 엄마가 날 딱 때리더니 아 맞다 전번에 그 얘기 했구나. 그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비구니가 옛날에 그 얘기를 했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고등학교 때 이상한 막 이렇게 동네에 있는 무슨 절 같은 데 끌려와가지고 근데 비구니신데 왜 보약을 져주는지 모르겠어. 얘는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아서 무슨 보약을 먹어야 된다고 엄청 비싼 보약을 지어주셨어요 그때. 그 비구니한테 들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다행으로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그 한 2달 동안에는 엄청 찜찜했죠. 괜히 엄마 보면 눈 피하게 되고 우리 엄마 맞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졸리면 이상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찰력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거기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식 나와 있고, 그 마찰계수에 들어가는 거 정지 마찰계수하고 운동 마찰계수하고 나눠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긴 하는데, 수직 항력은 이제 보통 기호로 n이라고 많이 쓰고요. 요것도 이제 오해를 조금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 쓰잘데기 없이 수직 항력은 수평면이면 mg야, 경사면이면 mg 코사인이야 라고 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수직 항력은 일단 기본 뜻은 면이 이제 물체가 면을 누르게 됐을 때 이 면이 물체를 이름이 수직이니까 수직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에요. 떠받치는 힘. 이게 이제 풀 네이밍이에요. 그럼 아직 작용 반작용은 안 했는데 작용 반작용 99.9%는 했거든요.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으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는 누구랑 작관 관계냐면 물체가 면을 누르는 힘과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가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실수를 안 하시려면 기본 컨셉을 여기에다 좀 비중을 두시는 게 좋아요. 물체가 면을 세게 누르면 수직 항력이 큰 거고 물체가 면을 약하게 누르면 수직 항력이 작은 겁니다. 대충 한 이 지우개의 중력은 한 2, 3N까지는 안 될라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0g 정도 될 것 같아요. 2N이라고 칩시다. 현재 책상 위에 올려다 놓으면 얘는 2N으로 책상을 눌러요. 그래서 수직 항력이 2N입니다. 근데 내가 얘를 더 누르면 더 세게 누르죠. 책상을. 그래서 수직 항력은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얘를 칠판면에다가 내가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수직 항력은 이 아이의 중력과 전혀 상관이 없죠. 내가 누르는 힘이 곧 수직 항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 뭐 하진 않았지만 원운동 같은 거 하면 커브 돌면은 쏠려요, 바깥쪽으로. 그죠? 자동차나 오토바이 타보시고 커브를 좀 빠른 속력으로 돌면 바깥쪽으로 쏠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동그란 면에 곡면이 있는데 바닥에 물체가 정지했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는 mg로 누를 거기 때문에 수직 항력의 크기는 mg, 중력하고 똑같을 거예요. 근데 동일한 곡면인데 왜 동일하지 않네? 동일한 곡면인데 얘가 여기를 돌고 있어. 그럼 바깥쪽으로 쏠리겠죠. 그럼 관성력이라고 할 거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더 쏠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수직 항력은 이제는 mg보다 커져 있어요. 쏠리는 걸로 더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평면은 mg, 경사면은 mg 코사인. 그거는 아무런 기타의 어떠한 작용이 없을 때의 상황인 것 뿐이고
그렇게만 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비중을 둬야 된다. 물체가 실제로 면을 더 세게 누르진 않을까? 더 약하게 누르진 않을까? 그런 거를 조금 보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특이사항이 없다면,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물체가 있고, 그럼 얘는 mg의 크기로 이 면을 누를 거기 때문에 수직항력의 크기는 mg가 되겠죠. 그럼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이나 운동 마찰력이 μn으로 표시가 될 거라, 즉 까칠까칠한 면일수록 마찰 계수가 커서 미끄러뜨리기가 어렵습니다. 미끄러지고 있을 때도 마찰력이 클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이런 경험은 있죠. 수직항력이 클수록, 웬만하면 무거울수록 질량이 크다는 얘기일 거니까 무거울수록 미끄러뜨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때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각각 크다. 요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설명 어느 정도 마무리 했으니까 조금 이제 지치셔가지고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글씨밖에 없지만 그 예제를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거 약간 버무려서 복습하는 형태입니다. 자, 읽어보셨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훑어볼게요. 조금 이제 지문이 길긴 한데, 뭐 총 질량 이제 나와 있으니까 자동차 A 같은 경우에는 총 질량이 1000kg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긴 승객 4명이 타고 있으니까 총 질량이 1200kg인 뜻이 되겠죠. 근데 동일한 초기 속력으로 똑같은 이제 면 마찰 계수에 대해 가지고 쭉 미끄러져가지고 정지할 거다, 브레이크 밟아서. 뭐 이런 취지의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두 자동차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 B는? 그러면 일단은 요건데, 요 당연히 이제 운동 마찰력이겠죠. 왜냐하면은 미끄러지고 있을 때의 마찰력이니까. 운동 마찰 계수는 동일하고 라고 문제 조건에 있고, 그럼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로 눌렀을 거고요. 그래서 수직항력의 크기가 중력 mg, 그럼 g는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질량의 b가 수직항력의 b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로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5대 6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앞쪽 거에 대한 살짝 복습. 자,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의 b. 여기서부터 미끄러져가지고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내지 변이의 b를 구해라. 그 뭐를 써먹을까? 물론 아직 우리가 이제 정리한 게 많진 않지만, 머리에 든 게 좀 많아졌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시간은 없어.
거리 나와 있고, 그래서 아마 마지막쯤이 되면은 알짜임이 한 일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역학이 끝날 때쯤 되면은 변이하고 알짜임을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긴 아직 안 배웠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 의심의 여지 없이 알짜임이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거든요. 미끄러지는 동안에 알짜임은 미끄러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 운동 마찰력 밖에 없고요. 이 아이의 정의가 뮤 n인데 둘 다 안 반하고요. 그러니까 알짜임의 크기가 일정한 직선 운동이죠. 등가속도 직선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요 아이를 떠올릴 확률이 높죠. 그죠? 그러면 최종 속력이 이제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속력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동한 변이의 비를 구한다 라는 얘기는 요거를 알면 끝난다는 뜻이네요. 그죠? 가속도의 크기의 비를 알면은 끝난다. 즉 가속도는 알짜임은 애매해. 물론 이제 가속도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가 기본 정의인데, 시간은 지금 자료로 없으니까 여기로 그 정의로 가면 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걸 떠올려 봤어요. 그럼 미끄러지는 동안에 알짜임이 운동 마찰력이에요. 질량, 가속도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요 자리가 5대 6이야. 그죠? 근데 질량도 5대 6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1대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으니까 미끄러진 거리는 똑같죠. 요렇게. 자, 그럼 마지막 한 템포 쉬고 마지막 한 타임을 조금만 불을 사릅시다. 오늘 하는 게 하필이면 쉬운 건데 역학 이렇게 초기에 편차를 많이 내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힘든 거 이해하시는데 조금만 버텼으면 좋겠어요.